할머니, 저 돌아가는 숨으세요, 빨리요. 지금 들키면 우리들 다 죽어요. 깊은 산속 고택 66 재벌 회장 정아는 낯선 소년의 외침에 얼어붙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낡은 옷에 흙 묻은 손, 하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죠. 저 사람들 할머니 따라왔어요. 4시에요. 대문 밖, 검은 옷의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이 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을 구하려는 걸까요? 정아가 몸을 숨긴 순간 달빛 아래 아이의 손목이 스쳤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점 3개.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점이었죠. 정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8년 전 오늘 29살의 아들 강우현이 이 산길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으로 추락했죠. 정아는 매년 이 날만큼은 혼자였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누구의 시선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엄마이고 싶었죠. 출발 전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아들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29,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8년이 지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그 나이 그대로였죠. 시간은 정아만 늙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했어요. 회장님, 요즘 내부 유출이 심각합니다. 단독 외출은 위험합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여야 해. 그 한마디에 비서실장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호팀은 일정 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뒤로 물러났죠. 정아는 그렇게 홀로 산길에 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매년 이 길을 오르면서도 올해는 유난히 가슴이 무거웠어요. 마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통신 음영 구간이 이어졌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먹통이 되자 운전기사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죠. 회장님,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급커브와 가드레일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부서진 가드레일, 계곡 아래로 떨어진 검은 차량, 그리고 들것 위에 하얀 천. 정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3살이었던 손자 우진이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거센 물살에 아이가 유실된 것으로 결론지었어요. 정아는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손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지옥 같은 죄책감을 8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했죠. 매일 밤 꿈속에서 차가운 강물 속을 헤매는 아이의 환청을 들으며 정아의 심장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아들의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3시 45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하지만 정아는 이사회 중이었어요. 화면에 뜬 우연이라는 이름을 보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시간 뒤 정아는 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죠. 그 후로 8년. 정아는 단 하루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라면, 회의를 멈췄더라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들었더라면 후에는 살점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가 산골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폐교 건물이 보이고 조금 더 가자 폐광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왜일까요? 처음 오는 곳인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마을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마을 슈퍼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아가 탄 검은 차량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죠. 저 차 회장차 아니야? 혼자 왔대. 요즘 그 회사 시끄럽다던데. 정아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고립.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30년간 회사를 키웠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아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을 떠나보낸 뒤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고택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정아는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차 안에서 대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죠.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낡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 커다란 도락이 놓여 있었어요. 정아의 시선이 도락에 멈췄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기 좋은 구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죠. 도락 표면에 작은 흠집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숫자 같은 표식도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이 도락에 무언가를 기록해 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정아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흔적이려니 생각하며 시선을 거두었어요. 해가 빠르게 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도시와 달랐어요. 어둠이 사방에서 밀려들었죠. 정아는 품에서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29,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정아는 도락 옆에 사진을 세워놓았어요. 우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어딘가에서 엄마 기다리는 것 같아. 정아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소리는 잠깐 들리다 사라졌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차일까요?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마당 저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왜 여기에? 정아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아는 숨을 들이켰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방금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아이의 눈매가 사진 속 우연히의 눈매와 지독하게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아는 환각을 보는 게 아닌지 눈을 비벼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정아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11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마른 체형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죠. 정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누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주변을 살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먼 곳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겹쳐 들렸죠.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락 안에 숨으세요. 빨리요. 정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명령조로 말하고 있었죠. 66해를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정아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저 사람들 오면 끝이에요. 아이가 정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손이었어요. 정아는 끌려가면서도 저항했죠. 잠깐, 저 사람들이 누군데? 넌 대체 누구야? 아이가 멈췄습니다. 정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물을 시간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선택은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라는 말에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아이의 눈빛이 더 충격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전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정아의 판단은 빨랐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었죠.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아이를 믿거나 저 사람들을 믿거나. 정아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도락덮개가 열렸어요. 습기 찬 공기와 흙 냄새가 올라왔죠. 정아는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무릎이 가슴에 닿고 목이 꺾였어요. 등이 차가운 돌에 닿았죠. 숨쉬기조차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덮개가 닫히기 직전 아이가 작은 틈을 남겼어요. 손가락 2마디쯤 되는 숨구멍이었죠. 숨소리 죽여요. 절대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 순간 정아의 눈에 아이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목덜미 아래쪽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아들 우연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 정아가 하늘이 준 낙인이라 부르던 그 연어방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공포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더 깊이 숨겼죠. 정아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곧이어 마당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죠. 이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어. 샅샅이 뒤져.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아는 숨을 참았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한 남자가 도락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덮개를 두드렸어요. 퉁, 퉁. 둔탁한 소리가 등뼈를 타고 올라왔죠. 비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정아는 안도할 틈도 없었어요.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도락 주변 냄새를 맡았어요. 그의 얼굴이 틈새 바로 앞까지 왔죠. 정아의 눈이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매가 차갑고 입술이 얇았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와르르. 장독대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어요. 뭐야? 고양이인가? 손전등 불빛이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본부, 이쪽 이상 없음. 철수하라. 남자들이 하나둘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엔진 소리가 들렸죠. 차량 불빛이 산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도락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덮개가 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별빛 아래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아는 도락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땅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누구니 넌? 왜 나를 도와준 거야?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산을 바라봤죠. 지금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11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걸 겪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헤드라이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정아는 아이의 손을 바라봤어요.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정아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아이는 정아를 이끌고 고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꺼는 아이의 손길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문을 잠그고 난 뒤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빗장을 톡톡 3번 두드렸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우연히가 중요한 일을 끝내고 안도할 때면 습관처럼 하던 그 3번의 노크. 정아는 아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이 아이가 내뱉는 공기마저 아들을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정아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 홀로 던져진 듯 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박히는 아이의 눈망울은 8년 전 차가운 강물로 사라진 아들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였죠.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정아의 심장 박동은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한 환각이라도 좋아 제발 이 순간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정아의 마른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덥석 아이의 뺨을 부여잡고 싶다가도 이내 가슴팍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예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30년 넘게 비정한 경영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공포, 기대가 크면 절망은 반드시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잔인한 법칙이 그녀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았어요. 안 돼. 믿지 마. 다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은 노인일 뿐이니까. 정아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억지로 삼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미세한 경련을 멈추지 못했고 눈동자엔 이미 억누를 수 없는 열기가 뜨겁게 차오르고 있었죠. 찰나의 희망과 영원한 절망 사이에서 정아의 어깨가 비바람에 젖은 낙엽처럼 위태롭게 들썩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정아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인지, 그리고 이 낡은 고택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정아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정아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낡은 방, 얇은 이불, 창밖으로 보이는 도락. 정아는 몸을 일으키며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도윤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십 년 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죠. 정아는 문틀에 기대어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아닌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흙을 파던 손이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방 구석의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손전등과 공책, 몽당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연필은 손가락 한마디 길이밖에 남지 않았죠.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날씨, 사람들의 움직임, 산길의 상태. 그거 할아버지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적으셨어요. 5년 넘게. 도윤의 할아버지는 준혁의 추악한 장부를 주무르던 비서였습니다. 8년 전 그날 아들의 사고가 설계된 함정임을 눈치챈 할아버지는 핏덩이 같은 손자를 품에 안고 3년의 도망길에 올랐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로 준혁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이곳 폐광고택에 몸을 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갈라진 손으로 도락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유언을 남겼죠. 여기에 오준혁의 모든 죄가 묻혀 있다. 진짜 주인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해. 5년. 정아의 손이 멈췄어요. 이 아이가 이 산골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실 8년 전 그날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던 차 안에서 아들 우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창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폐광의 비리를 감시하던 전직 관리인 할아버지가 나무 걸려 울고 있던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했죠. 하지만 준혁의 서슬 퍼런 감시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도윤이라 부르며 숨겼고 준혁의 눈을 피해 5년 전 이곳 고택으로 숨어들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살 아이가 혼자 겨울을 났다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 뚜껑을 열고 국을 저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된장 냄새가 퍼졌죠. 정아는 아이의 옷을 보았습니다. 소매가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무릎에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보였죠. 바지 길이가 짧아서 복사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새 옷을 사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죠. 도윤아, 또 혼자냐? 밥은 먹었어? 여자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정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을 삼켰어요. 어머, 이분이 혹시...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을 잃어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비닐봉지를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 어제 남은 반찬이야. 도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후줄근한 옷차림과 대비되는 정중한 자세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여자가 나가면서 정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정아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국, 아주머니가 가져온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어요. 정아는 숟가락을 들면서 아들 우연이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밥을 차려줬을까요? 아니, 바빠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죠. 정아의 시선이 도윤에게 갔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버릇. 아들도 저렇게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우연히만의 습관이었어요.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밥을 먹은 뒤 도윤은 장작을 패러 나갔습니다.
정아는 마당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도끼를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장작이 깔끔하게 쪼개졌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니? 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법. 11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던 걸까요? 정아는 도락을 바라보았어요. 저 도락은 옮기면 안 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아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손짓, 작은 버릇들. 모든 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정아의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화면에 수십 개의 알림이 떴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정아의 휴대폰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회장 실종설 확산, 건강 이상설 제기. 그 아래로 회장 치매 의심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아의 손이 떨리면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세상이 뒤집혀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전략본부장 준혁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이 좀 끊겼어.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 정아가 일부러 떠보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폐광 쪽 산길 아닙니까? 그쪽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거든요. 정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 걸까요? GPS 추적 신호는 경호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미 회사에선 소문이 다 났습니다. 회장님이 판단력을 잃으셨다고요. 제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정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단 좀 쉬어야겠어. 나중에 연락하지. 정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익명 번호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회장님, 지금 그 아이랑 있죠. 정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걸 알고 있는 걸까요? 도윤을 보는 정아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혹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함정에 빠진 걸까요? 마을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신문과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요즘 산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다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야.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정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이가 예전에 트럭 운반 도왔잖아. 그때 그 사람들 아닌가 몰라. 정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트럭 운반이라니. 이 아이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나간 뒤 정아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역면에 폐광 정리사업 갈등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정아는 기사를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폐광 정리 사업은 자신의 그룹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어요. 8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8년 전 아들이 사고를 당한 해였습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도윤이 마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라면 봉지와 해열제를 들고 있었어요. 열이 다시 오르면 드세요. 정아는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광물 가루 같았죠. 그거 뭐니? 손에 묻은 거. 옛날에 일 도왔을 때 묻은 거예요. 잘 안 지워져요. 도윤이 바지에 손을 훔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밤이 되자 도윤은 창문을 가리고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채웠어요. 숨소리도 들려요. 조심해야 해요. 그때 멀리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였어요. 드론 같았죠. 도윤이 재빨리 정아의 손을 잡고 구석으로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웅크렸어요. 기계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문 밖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리고 멀어졌죠. 정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죠. 정아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믿어야 할까요? 돈은 있지만 내 편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아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준혁은 주치의를 조용히 불러 낮게 을조렸습니다. 회장님이 드시는 약의 함량을 더 높이게. 오늘 밤 산속에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우리 계획이 비로소 완성될 테니까. 그는 8년 전 아들이 죽은 그 절벽 쪽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8년 전엔 아들, 이번엔 엄마 차례군. 산길 아래로 차량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전 소리도 끊기면서 고요가 찾아왔어요. 정아는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풀었죠. 도윤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작은 밥상을 들고 나왔어요. 흰 쌀밥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나물 반찬도 놓여 있었죠. 도윤이 이불을 가져와 정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좀 드세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정아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아직 떨렸지만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언제 이렇게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어봤을까요? 30년간 회장으로 살면서 호화로운 식사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었어요. 도윤은 정아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숟가락질이 정확했어요. 밥알 하나 흘리지 않았죠. 정아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름기 없는 마른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톱 밑에는 여전히 검은 때가 남아 있었죠. 이제 괜찮은 거죠?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억이 끊겼다고 하셨죠? 그럼 됐네요. 전화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신감 있는 후퇴 같았습니다. 일단 푹 쉬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정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창문을 스쳤죠. 정아는 밥상을 치우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포개면서 소매가 거쳤어요. 그때 정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손목 안쪽이 보였어요.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었죠. 정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8년 전 아들 우연이가 아기였을 때 정아는 매일 밤 아이를 목욕시켰어요. 작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아이의 몸을 씻겼죠. 그때 손목 안쪽에 있던 작은 점 3개,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던 그 점들, 우연이가 좋아하던 손목 장난, 저 점들을 연결하면 별 모양이 된다며 웃던 아이. 정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어요. 3시 45분. 이사회 중이라 받지 못했던 그 전화. 회의가 끝나면 다시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왜 그때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회사 일이 아이보다 먼저였을까요? 정아의 시선이 다시 도윤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저 점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잃을까봐 두려웠죠. 도윤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정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도윤의 공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아는 망설이다가 공책을 집어들었죠.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씨, 사람들의 움직임, 산길의 상태. 하지만 맨 뒷장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다. 언젠가 주인 없는 도락에 진짜 주인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기다렸다. 5년을 기다렸다.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죠. 그때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회장 침해설 확산, 이사회 긴급 소집.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돌아가도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산길 아래로 검은 세단이 멈추는 소리였죠. 도윤이 재빨리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도윤이 정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아의 안도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 점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준혁이 직접 고택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가 마당에 들어서면서 정아를 발견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아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혁이 담요를 가져와 정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보호자처럼 행동했죠. 아이랑 단둘이 계셨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준혁 쪽 사람들이었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근처 아이들, 폐광 쪽에서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심부름꾼 패거리라고 하던데. 정아의 눈이 커졌어요. 준혁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회장님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건지도 모릅니다. 정아의 시선이 도윤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마당 구석에 서서 준혁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왜 믿지 말라는 거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정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똑같은 눈매, 목덜미에 붉은 점, 빗장을 3번 두드리는 습관, 숟가락을 쥐는 방식까지 너무 많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준혁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면? 정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심부름꾼 패거리. 회장님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다. 그래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준혁은 정아가 매년 이날 혼자 산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약점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미리 심어놓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과 닮은 외모, 비슷한 습관, 철저하게 교육받은 가짜.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의 상처를 이용당했다는 치욕이 밀려왔죠. 너, 정아가 도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는 거니?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올 때까지.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는데.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 아니야? 누가 시킨 거지? 저 사람이야? 정아가 준혁을 가리켰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거짓말. 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준혁이 너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니? 죽은 내 아들의 얼굴을 하고 나를 비웃으니 재밌더냐? 내 눈매, 습관, 손목의 점까지. 대체 얼마를 받고 얼마나 연습하면 죽은 사람을 이토록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거야? 가짜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의 흔적을 더럽히지 마라. 바로 그 순간 정아의 시선이 도윤의 손목점에 닿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발등이 툭 흙바닥에 걸렸고 아이를 향한 손가락은 방향을 잃은 채 파들거렸죠. 말도 안 돼. 준혁이 판 함정이야. 저 아이는 가짜여야만 해. 가짜. 갈라진 목소리가 이새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을 쏘아보는 눈엔 핏발이 섰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물이었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정아의 어깨가 비바람에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정아의 서슬 퍼런 독설에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눈빛은 8년 전 아들이 마지막 전화를 걸었을 때 느꼈을 절망보다 더 깊고 아프게 일렁였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믿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아이다운 목소리였죠. 저 진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언젠가 주인이 올 거라고. 정아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또 속으면 어떡해요? 또 잃으면 어떡하죠? 그때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펑! 마당에 있던 남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주변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해, 빨리.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허둥지둥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정아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혼란 속에서 도윤이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락 쪽으로 가요. 빨리. 하지만 정아는 아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가짜한테 할머니라고 불릴 자격 없어. 정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뒤돌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바깥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났죠. 정아는 안에 갇혔습니다. 도윤아. 정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문 열어. 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어디론가 뛰어가는 소리였어요. 정아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내가 또 버렸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또 버렸어요.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아는 품에서 아들 사진을 꺼냈어요. 29,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우연아. 정아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또 그랬어. 또 버렸어. 밖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르려는 것 같았어요. 정아는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2번 잃었다고 믿었어요. 연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정아는 기침을 하며 방 안을 둘러봤죠.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창문은 너무 높았죠. 그때 방 구석에 놓인 도윤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어요. 실밥이 풀리고 색이 바랜 오래된 가방이었죠. 아이가 두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정아는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햇볕에 말린 빨래 같은 흙 냄새가 섞인 따뜻한 냄새였죠. 왜일까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공책이 떨어졌어요. 몽당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었죠.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씨가 적혀 있었어요. 트럭이 온 날짜, 드럼통 개수, 검은 옷 입은 사람들. 11살 아이가 5년 동안 모은 기록이었죠. 하지만 정아의 시선은 맨 뒷장에서 멈췄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쓴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나 혼자다. 정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셨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도 기다렸다. 내일도 기다릴 거다. 또 넘겼습니다. 드디어 봤다. 할머니가 왔다. 정아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마지막 장이었어요. 할머니가 나를 믿지 않는다. 당연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겠어. 하지만 괜찮다. 할머니가 나를 밀어내도 괜찮다. 나는 계속 기다릴 거다. 공책이 정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도윤아.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요. 춥고 배고픈 겨울을 혼자 넘기면서도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무서웠을 텐데도요.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했죠? 가짜라고 했어요. 조작된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죠. 후회가 살점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8년 전에도 그랬죠. 아들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를 밀어냈어요. 미안해. 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아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공책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인장이 찍힌 서류였죠. 유해물질 폐기 승인서. 서명란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오준혁.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짜는 2017년 3월 15일. 아들이 죽기 이틀 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폐광의 비밀을 알게 된 아들을 준혁이 입막음한 거였죠. 손자까지 사망 처리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지우려고요. 하지만 준혁은 몰랐어요.
11살 아이가 5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요. 정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삼켰어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정아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쾅! 문이 열렸습니다. 연기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 흐름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피가 맺혀 있었죠. 문을 부수다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아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너무 많은 걸 견뎌온 손이었죠. 정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도윤아. 정아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불길 속에서요.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풀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할머니, 알아. 다 알아. 정아가 아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연기를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차와 소방차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품 안의 서류를 꽉 쥐었어요. 오준혁, 이제 내 차례야. 정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이틀 뒤면 이사회가 열립니다. 준혁은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겠죠. 하지만 정아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끝나는 건 누구인지요.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연아, 엄마가 끝낼게. 내 아들이 모은 증거로, 내가 지키려던 진실로. 이틀 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길게 늘어선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산골에서 정체불명의 아이와 며칠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경호팀 연락도 끊고 회사 일정도 무시하고요. 이사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독이 묻어 있었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체제가 필요합니다. 준혁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아가 나타나자 준혁은 펜을 떨어뜨렸고 핏기 없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경악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정아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장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3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이렇게 나오시면. 오 본부장. 정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갑고 명석한 목소리였어요. 정아는 준혁의 눈을 단 1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류를 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얀 뼈처럼 도드라졌죠. 그녀가 천천히 상석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에 준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8년의 거짓, 오늘 내 손으로 그 숨통을 끊어주마. 내가 노망이 났다고? 정아의 낮은 음성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리를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죠. 정아는 준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그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였고 입가엔 비릿한 경멸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정아가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럼 이 숫자들이 내 죄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보게. 정아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그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다. 정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더 날카로웠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조작해 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민 것도 모자라 8년이 지난 오늘 너는 산속에 고립된 나까지 죽이려 들었더구나. 정아가 누렇게 바랜 서리를 들어 올렸어요. 내가 먹는 약에 손을 대고 내 기억을 지우려 했던 그 잔인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너는 서리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앗으려 한 살인자다. 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비릿한 웃음이었죠. 회장님, 치매가 심해지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요. 준혁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 낡은 공책 조각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이사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정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망상? 망상인지 아닌지는 내 주치의가 검찰에서 증언해 줄 거다. 준혁의 웃음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내가 나한테 처방한 약 성분 분석 결과가 여기 있어.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됐더구나. 내 주치의는 이미 자백했어. 정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조작할 수 없는 증거가 하나 더 있지. 정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손등에 굳은 살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아가 도윤의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이 아이의 손목을 봐라. 정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아들과 똑같은 삼각형점 3개. 내가 아무리 천륜을 끊으려 서류를 조작했어도 이 핏줄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지.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아이가 회장님 손자라는 증거가 어딨습니까? 그냥 상골 고아를 데려다가. 시끄럽다. 정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사들이 움찔했어요. 정아는 준혁의 눈을 단 1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류를 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얀 뼈처럼 도드라졌죠.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그녀의 시선이 준혁의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끝에 머물렀습니다. 정아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준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리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입가엔 서늘한 그림자가 비치듯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정아가 준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 아이는 중요한 일을 끝내면 오른쪽 2번째 손가락으로 3번 두드려. 우연이가 어릴 때부터 하던 습관이야. 숟가락 쥐는 방식,
눈매까지 전부 내 아들과 똑같아.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류 조작으로 사람을 죽이는 동안 이 아이는 몽당 연필로 진실을 살려냈어. 정아의 눈물은 서류를 적셨지만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으며 준혁을 꿰뚫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준혁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어요. 정아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매수한 이사진들이 왜 오늘 내 편에 섰는지 아나? 그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거든. 11살 아이가 5년간 홀로 쓴 이 처절한 생존 기록을 보고도 내 편을 들 괴물은 없단 말이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오준혁 씨, 업무상 횡령 및 문서 위조, 유해물질 불법 매립,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준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풀렸어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정아를 봤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죠. 준혁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가 담담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약해진 나를 노렸더군요. 길마다 혼자 산에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충성은 말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이라는 걸. 정아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시설로 가지 않게 법적 후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준혁 구속, 협력사 비리 줄줄이 적발. 회장 실종설에서 회장이 직접 바로잡았다로 톤이 바뀌었어요. 준혁의 측근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가짜 충성이 기록으로 정리됐죠. 준혁은 감옥으로 갔어요. 폭력이 아니라 법과 기록으로 끝난 심판이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도윤의 손이 꼭 쥐어져 있었죠.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이제 앞에 서도 돼. 정아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택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도락은 증거물로 법원에 이관되었어요. 그 무겁고 차가운 돌이 더 이상 누군가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죠. 정아는 도윤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마당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른 낙엽이 발밑을 스쳤죠. 정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긴 숨는 곳이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아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죠. 정아는 무릎을 굽혀 도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자. 내 자리는 거기란다. 도윤의 손이 정아의 옷자락을 꽉 쥐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요. 처음으로 아이가 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아는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 시선부터 할머니가 막아줄게. 정아의 목소리가 단단했죠. 며칠 뒤 정아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실종과 오해, 그리고 조작된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밝혔죠. 언론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톤이 바뀌었어요. 회장이 직접 진실을 밝힌 용기에 대한 존경으로 정아는 이제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고택 부엌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도윤이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국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흰 쌀밥 한 공기, 시래기 나물, 무말랭이 몇 조각.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숟가락을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간 회장으로 살면서 이런 밥상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죠. 할머니, 입맛 없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으면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그래.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도윤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밥알 하나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정아는 도윤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3개가 보였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그 점들. 아들 우연이의 점과 똑같았죠.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 손자라고. 밥을 다 먹은 뒤 도윤이 그릇을 챙기려 일어섰습니다. 정아는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도윤아. 아이가 돌아보았죠. 정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늦게 와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와줬잖아요. 정아는 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5년을 혼자 견뎌낸 아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묵묵히 기다렸던 아이. 정아는 이 아이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도윤아, 잘 지내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좋은 분 만났구나. 도윤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아도 허리를 굽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아이 돌봐주셔서요.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가 워낙 착해서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았어요. 정아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 이 아이 곁에 계셔주셔서.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죠. 해가 기울 무렵 정아는 도윤과 함께 고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어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정아는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삐걱, 오랜만에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진아. 정아가 도윤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정아를 쳐다봤어요. 이제 문 닫지 말자.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정아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저 멀리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마을이 보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 가득 번졌어요. 정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죠. 도윤이 정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요. 정아는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아이의 작고 마른 손을 덮어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아이의 맥박에 정아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죠. 그녀는 아이의 손등에 박힌 거친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정아의 시선은 아이의 정수리를 넘어 멀리 번지는 노을에 고정되었고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미간이 비로소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그녀의 거칠던 숨소리는 이제야 평온한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그래, 이제 따뜻하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고요히 울렸어요. 정아는 생각했죠. 권력이 아니라 존엄으로 사람을 품는다는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어요. 정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아이의 본능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월이 진실을 증명했어요. 질서는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정아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우연아. 정아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내 아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 흔들렸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아들 우연의 미소와 닮았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았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도락 속에서 숨죽이며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마당 위에서 황금빛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이라는 긴 세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닳고 닳아 한마디밖에 남지 않았던 그 몽당 연필은 한 소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홀로 남겨진 할머니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준 기적의 이정표였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시린 비극은 할머니를 기다렸다는 아이의 순수한 진심과 그 투박한 기록들로 인해 마침내 따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노을보다 찬란한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황금빛으로 물들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서로의 빛이 된 할머니와 손자를 위해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늘 응원합니다. 황금빛 사연 세상이었습니다.